오늘 우리는 서울 강남 한복판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 성급 레스토랑 에토서울에서 공식 기록으로 남은 가장 귀한 초기 수사 보고서를 뜯어봅니다. 사건은 정확히 밤 10시 17분에 식재료 동결 창고에서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현장 직원이 냉동고 가장 아래 선반 부근에서 검은 봉투 하나가 일부 찢어져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봉투의 틈새로 인간의 연한 조직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노출되어 보였습니다. 현장 감식팀의 조사 결과 해당 조직은 주방에서 평소 취급되거나 조리되는 그 어떤 식재료와도 명확히 다른 인체 유래 물질로 판정되었습니다. 냉동고 바닥에는 낮은 온도로 인해 단단하게 굳어버린 갈색 계열의 응고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는데 이 흔적은 선반 뒤편까지 일정한 방향을 유지하며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설 안전 기준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알려진 고급 레스토랑의 구조를 볼 때 이러한 흔적은 자연적인 발생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즉시 지적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봉투가 놓여있던 지점 또한 일반 직원이 접근할 필요가 거의 없는 구역이었습니다. 출입 기록과 공간 배치 모두 의문을 남기는 상황이었습니다. 서울 내에서 최고의 위생 등급을 꾸준히 유지해온 장소에서 출처가 전혀 공개되지 않은 인체 조직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조사 시작 단계부터 심각한 이질감을 주었습니다. 모든 자료는 한쪽 방향으로 곧바로 연결되고 있었지만 그 종착점에는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첫 흔적, 바로 그 응고된 갈색 자국은 사건이 진행되는 내내 반복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사팀이 그 자국이 향하고 있던 곳을 따라 들어간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서게 됩니다. 에토서울은 강남 중심부의 초고층 복합 건물 15번째 층에 위치한 초고급 레스토랑입니다. 국내 시설 중 매우 드물게 성급 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받아 왔습니다. 주방 설비, 식재료 관리 동선, 위생 점검 체계가 국제 표준에 맞춰 운영되었으며 고위 관료, 재계 인사, 그리고 해외 귀빈이 주요 고객층을 이루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전까지 이곳은 단 한 차례의 위생 경고나 운영 관련 문제도 공식적으로 보고된 적이 없었습니다. 철저한 통제, 외부 접근이 제한된 운영 구조는 안전의 상징으로 널리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폐쇄성과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는 구조가 오히려 사건의 초기 진부를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만든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특히 지하의 식재료 저장 및 냉동 구역은 소수 직원만 드나들 수 있도록 엄격히 설정되어 있었고 이 구역에는 건물 내 다른 층과 달리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강도현 40대 초반 에토서울 총괄 셰프는 내부 기록상 고도로 체계적이고 규율 중심적인 업무 태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10년 이상 고급 레스토랑 업계에서 일했으며 개인적인 사생활 관련 정보는 거의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출퇴근 기록은 일관적이었고 특이 행동 신고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동료 직원들은 그가 지하 냉동 창고를 혼자 점검하는 시간이 평소보다 유난히 길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박준석 30대 후반은 지하층 재고 관리 담당자로 레스토랑의 물류와 저장 공간을 직접 맡고 있었습니다. 내부 시스템 접근 기록을 확인해 보면 그는 공식 보고된 업무 범위를 넘어서 창고 출입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았으며 특히 새벽 시간대의 출입이 눈에 띄게 증가한 시점이 사건 발생 3달 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출입 기록과 실제 재고 변동 사이에는 일부 불일치가 확인되었으나 당시에는 단순 시스템 오류로 처리되고 넘어갔습니다. 사건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인 서지원 20대 초반은 파트타임 근무자였습니다.
그녀는 강남의 고시원에 거주하며 일정이 불규칙했지만 별근이나 문제 행동 기록은 없었습니다. 서지원의 출퇴근 데이터는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소폭 흔들리는 양상을 보였고 일부 날짜에는 퇴근 처리가 기록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내부 인력 관리 시스템의 오류로 기록되었지만 사건 후 재분석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로 다시 검토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특히 주목된 부분은 직원 이탈 증가입니다. 사건 발생 6달 전부터 레스토랑 직원 8명이 연속적으로 퇴사했으며 사유 항목에는 모두 개인 사정으로 일괄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 일부는 퇴사 직전 지하층 배치를 꺼렸다는 진술을 남겼지만 내부 사무국에서는 해당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안 시스템의 반복적인 갱신 역시 의문점으로 남았습니다. 특히 지하 출입구 비밀번호가 2달 동안 5차례나 변경된 기록이 있었는데 변경 사유가 일관되지 않았고 담당자 서명 또한 없어 내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시설 점검 보고서에서도 특이한 지표가 발견되었습니다. 냉동고 내부 온도 로그가 일부 날짜에서 단기적인 급상승을 기록했고 이 수치는 정기 점검 기준에서 벗어난 값이었습니다. 관리부는 센서 이상으로 분류했으나 현장 조사에서는 센서 오작동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요소, 직원 이탈, 비정상적 보안 변경, 온도 로그 이상, 특정 인물의 반복적 출입은 단독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재검토되면서 하나의 패턴으로 정렬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무도 이러한 징후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러한 구조적인 무시가 사건의 확대를 막지 못한 배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부터 흩어져 있던 작은 이상 현상들은 점차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곧 그 흐름은 더 명확한 형태의 연속적인 비정상 징후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건 발생 약 3달 전부터 에토 서울 내부에서는 여러 비정상적인 징후가 연속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된 이상 신호는 신호 불안정이었습니다. 지하 냉동 창고로 이어지는 복도 카메라는 총 7번, 평균 40에서 20분 사이에 영상 공백을 남겼습니다. 관리부는 장비 노후로 보고했지만 실제 장비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장 기록 역시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이후 저장 서버 로그를 분석한 결과 특정 시간대에만 반복적인 신호 차단이 발생했고 이는 자연적인 시스템 오류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 징후는 지하층 접근 비밀번호의 잦은 변경입니다. 2달 동안 비밀번호가 총 5차례 수정되었으며 사유는 운영상 필요로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변경 시점이 강도현 세프와 박준석 관리자 모두 새벽 시간대에 단독 출입한 직후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재조사 과정에서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내부 지침상 비밀번호 변경은 관리자 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당시 관련 문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당직 근무자들의 이탈 증가입니다. 사건 기준 3달 전부터 총 4명의 직원이 별다른 사유 표기 없이 계약을 종료했고 일부는 남긴 유일한 내용으로 지하구역 근무를 꺼렸다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이는 당시 인사팀에서 단순 적응 문제로 정리되었으나 수사 과정에서는 중요한 패턴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 지하 냉동고 내부 온도 데이터에서도 비정상적인 기록이 3번 확인되었습니다. 특정 날짜의 냉동고 내부 온도가 기준치보다 544.7도 상승했다가 30분 이내 원래 온도로 복귀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기계 이상으로는 설명이 어렵고 문이 장시간 열렸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입 기록은 해당 시간대의 무기록으로 남았으며 이는 보안 시스템 오류로 처리되었습니다. 서지원의 출근 패턴 변화 역시 중요한 사전 신호였습니다. 사건 한 달 전부터 그녀의 근무 종료 기록이 간헐적으로 누락되었고 일부 날짜에는 출입 로그가 시작만 표시된 채 종료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당시 스케줄이 유동적인 파트타임 직원의 특성 때문에 관리는 이를 단순 입력 누락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서지원이 사라지기 사흘 전부터 완전히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은 조직적 관리 부실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녀의 생활 반경이나 연락 이력에 대한 확인도 이 시점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전 2주 동안 기록된 또 하나의 패턴은 강도현의 창고 단독 점검 시간 증가였습니다. 기존 대비 평균 3배 이상 늘어난 출입 시간이 확인되었고 특히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집중된 양산이 뚜렷했습니다. 그는 해당 시간대에 주방 운영과 무관한 지하 창고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행동을 보였지만 당시에는 이례적이지만 위반은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공대, 비밀번호 반복 변경, 당직 근무자 이탈, 온도 로그 이상, 출퇴근 기록 누락, 특정 인물의 새벽 출입 증가 등은 서로 다른 층위의 격리한 징후처럼 보였지만 이후 재구성된 시간선에서는 명확한 연결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내부에서는 이 모든 현상이 일상적인 인력 변동 또는 단순 장비 오류로 해석되며 심각성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판단은 결과적으로 사건 초기 발견 가능성을 차단한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 한 신입 직원의 단순 이상 신고가 이 반복된 침묵의 흐름을 처음으로 끊어내게 됩니다. 사건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밤 10시 17분. 지하 냉동 창고에서 근무하던 신입 직원의 이상 신고였습니다. 그는 냉기와 금속 냄새가 섞인 특유의 산업용 냉동고 냄새 속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패성 악취가 겹쳐 들어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냄새는 특정 구역에서만 강하게 집중되어 있었으며 통로 반대편에서는 거의 감지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분포를 보였습니다. 신고 접수 후 관리 책임자 박준석이 현장 점검을 위해 내려갔으나 이상 징후를 확인하기도 전에 하단 선반에서 검은 비닐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는 상태가 발견되었습니다. 봉투 측면은 약 40cm 정도 찢겨 있었고 내부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갈색 계열의 응고 흔적이 바닥 타일 위에 퍼져 있었습니다. 응고물은 표면이 얼어있는 상태였으며 온도 기록상 해당 지점은 영하 22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장 보존을 위해 즉시 출입이 제한되었고 초동 감식팀이 도착한 뒤 봉투 외부를 비접촉 방식으로 확인했습니다. 열화상 장비를 통한 초기 스캔에서 비닐 내부의 불규칙한 형태의 인체 연조직과 유사한 구조가 감지되었고 실제로 봉투 틈으로 드러난 조직 표면은 인체 피부층과 흡사한 표면 패턴을 보였습니다. 감식팀은 조직 샘플을 최소 단위로 채취해 현장 휴대분석 장비에 투입했으며 인체 지방산 구성과 일치하는 특징적인 프로파일이 검출되었습니다. 분석 결과는 인체 조직 가능성 높음으로 1차 분류되었으며 그 즉시 에토 서울 전 구역은 임시 폐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해당 냉동고는 가로 4.2m, 세로 5.6m 크기의 밀폐형 저장 공간이었고 선반은 총 5단 구조였습니다. 검은 봉투가 발견된 위치는 3단 선반 아래쪽 모서리였습니다. 내부 조명은 고정등으로 받기 균일성이 충분했으나 봉투가 떨어진 위치는 카메라의 사각지대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남아있던 갈색 응고물은 약 1.4m 길이로 이어져 있었으며 표면 분석 결과 단백질 기반 체액이 저온에서 장시간 얼면서 변화한 형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정기위생점검 기록상 해당 구역에서는 지난 6달간 유사 사례가 없었고 자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배제되었습니다. 냉동고 출입 기록 역시 이상을 나타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 사이 출입 로그가 비어있는 42분의 공백이 있었고, 이는 시스템 로그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오류 패턴과 일치했습니다. 해당 시간대는 강도현 세프와 박준서, 그리고 서지원의 출입 움직임이 모두 기록되지 않아 초기 수사팀에 의해 주요 조사 구간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현장 사진 자료에서도 강한 대비를 이루는 장면이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고급 재료가 정렬된 선반 사이에서 규격의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다는 점은 구조적 위험 요소뿐 아니라 고의적인 대치 가능성을 동시에 시사했습니다. 비닐 겉면에는 손잡이 자국이나 외부 충격 흔적이 없었지만 봉투 내부에서 흘러나온 물질은 단순한 식재료 누수로 볼 수 없는 패턴으로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사건은 단순한 오염 사고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특정 인물의 반복적인 출입과 연결된 인위적인 요소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서지원의 출근 기록 누락의 반복적인 우려, 비밀번호 변경 빈도 증가 같은 사전 징후들이 한 지점에서 교차하면서 조사팀의 관심은 지하층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당시 레스토랑 전체는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었으며 3층부에서는 예약 일정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하에서는 가장 고급스럽고 완벽해야 할 공간이 공식 기록상 인체 조직 발견 현장으로 남게 되는 첫 단계가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실은 지하 냉동고의 이 봉투가 전체 사건에서 가장 작은 단서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핵심은 아직 두꺼운 벽면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하 냉동고에서 인체 조직이 발견된 직후 수사팀은 가장 먼저 기록 확보를 진행했습니다. 복도와 냉동고 출입구에 설치된 카메라는 총 8대였으며 정상 작동 시 24시간 연속 녹화가 이루어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20시 13분부터 자정까지 총 7분 44분 동안 영상 공백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구간의 영상은 저장 서버에서도 동일하게 누락되어 있었고, 공백 직전 프레임에서 신호 간섭으로 보이는 짧은 노이즈가 기록되었습니다. 단순한 장비 결함으로 보기에는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분석된 항목은 직원 출입 기록, 카드키 로그였습니다. 지하층은 지정된 인원 외 접근이 불가능하며 출입 기록은 분 단위로 자동 저장됩니다. 사건 이전 48시간 동안의 로그에서 단 한 건의 출입만 식별되었고 해당 기록의 소유자는 총괄 세프 강도현이었습니다. 그의 출입 시각은 레스토랑 운영과 무관한 새벽 시간대였으며 출입 이후 약 37분 동안 내부 체류 후 퇴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다른 직원의 출입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방 내부에서도 추가 증거 수집이 진행되었습니다. 조리대 하단 대수구 주변에서 미세한 혈흔 입자가 채취되었고 국가수 분석 결과 이는 서지원의 미토콘드리아와 일치하는 미량 생체 물질로 판정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조리 환경에서는 검출되기 어려운 형태였으며 사건 발생 시기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후 수사팀은 강도현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실시했습니다. 그의 아파트 현관 내부에서 외부 운송에 사용되는 이동식 보관용 아이스박스 2개가 발견되었고 내부 표면에서 혈흔 세척 반응이 검출되었습니다. 루미놀 검사 결과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세척 흔적이 선명하게 나타났으며 일부는 인지 가능한 패턴 형태로 잔존해 있었습니다. 세척된 혈흔에는 손상되어 확인이 제한적이었지만 인간 혈액 성분이라는 사실은 명확히 판정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주방 수납함에서 회칼새 종류와 절단용 톱 한 종류가 압수되었고 칼날 틈에서 발견된 유기물 잔여물이 추가 분석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가수 분석에서 이 중 한 종류의 칼날에서 인체 조직 유래 단백질이 검출되었고 살모넬라균, 대장균 등 식재료 관련 미생물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해당 도구가 식재료 조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강도현의 디지털 장비 조사에서도 비정상적인 데이터가 확인되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 기록에서 지난 석 달간 지하층 출입 시간대와 일치하는 메모 파일이 존재했으며 일부 문서에는 특정 날짜가 표시된 숫자 기호 조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숫자들은 이후 냉동고에서 발견된 검은 봉투 외부에 붙은 내부 관리 코드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이 주목되었습니다. 수사팀은 확보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 지점부터 패턴화된 행동이 있었을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특히 공배, 세력 출입, 주방 미세 혈흔, 도구 세척 흔적, 이동식 보관함, 내부 코드 문서라는 흐름은 서로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직접 증거, 즉 인체 조직의 출처와 이동 경로를 합정할 핵심 단서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강도현 또한 당시 부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출입 기록만으로 범행 전체를 단정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초기 수사팀은 이 시점에서 증거의 방향이 강도현을 가리키고 있다는 결론에 가까워졌지만 범행 규모와 실제 피해자 수는 여전히 불명확했습니다. 특히 서지원의 실종 경위와 냉동고 조직 사이의 직접 연결고리는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조각들이 이미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강도현의 거주지에서 확보된 물품, 주방 내부 잔여물, 출입 기록과 공배까지 모든 요소가 점차 하나의 큰 구조를 형성하며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가장 중요한 단서는 어떤 개인의 집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단서는 레스토랑 지하 깊숙한 구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하 냉동고에서 확보된 초기 증거들을 토대로 수사팀은 건물 구조 자체에 대한 정밀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절차는 건축 도면 대조 작업이었습니다. 에토 서울이 위치한 건물의 공식 승인 도면과 실측 자료를 비교한 결과 지하 1층의 저장 구역에서 총 18.4제곱미터의 면적 차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승인 도면상 존재해야 하는 공간이 실측에서는 벽으로 막혀 있었고 반대로 실측 기준으로는 존재하는 빈 공간이 도면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구조 변경이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았음을 의미했습니다. 수사팀은 해당 구역에 대해 열화상 카메라 스캔을 실시했습니다. 스캔 결과 한쪽 벽면에서 다른 구역과 비교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온도 분포와 불규칙한 열 차단 패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단열재 구조가 아닌 추가로 설치된 이중 단열 패널이 존재함을 시사하는 결과였습니다. 벽면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나는 열 비정상 구역은 내부에 빈 공간이 존재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건물 관리 기록을 조회한 결과 최근 5년간 이 구역과 관련된 어떠한 보수 또는 공사 기록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벽면은 관리자 출입 동선을 벗어난 위치였고 정기 점검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관리 체계에서 떨어져 있는 공간일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수사팀은 구조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를 사용해 패널을 분리했습니다. 패널 분리 후 벽면 내부에서 약 60cm 폭의 수평 틈새가 드러났고 이는 사람이 몸을 낮추고 이동할 수 있는 수준의 공간이었습니다. 틈새는 약 1.8m 길이의 좁은 통로로 이어져 있었고
통로 끝에는 기존 도면에 존재하지 않는 별도의 출입구가 확인되었습니다. 출입구는 방음재와 단열재로 덮여 있어 외부에서 감지하기 어렵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출입구 내부는 약 20평 규모의 비인가 지하 공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내부 조도는 낮았지만 천장에는 간이 조명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었고 조명은 통제 장치를 통해 단독으로 전원이 공급되었습니다. 공간 내부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물이 확인되었습니다. 금속재 선단 6줄 각각 5단 구조. 검은 비닐봉투 여러 개가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비닐봉투 외부 라벨에는 날짜와 숫자로 구성된 코드가 손글씨 형태로 기재되어 있었고 형식은 강도현의 메모 파일에서 발견된 기록과 동일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벽면 부착 기록지에는 보관 일자, 처리 일자, 온도 유지 기준 등 간단한 문구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특정 날짜는 서지원의 출근 누락 시점과 일치했습니다. 스테인리스 작업대 1개. 표면에서 미세한 긁힘과 세척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루미느 검사 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한기 장치 개조 흔적. 외부 공조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독립형 순환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구성 요소는 해당 공간이 단순 창고가 아닌 목적성이 명확한 비인가 구역임을 지시했습니다. 공간 내부에서 채취된 공기 샘플에서는 특이한 유기물 분자가 검출되었고 이는 냉동고에서 발견된 조직과 동일 계열로 분류되었습니다. 바닥에서는 저온 보관 중 누출된 체액의 응고 흔적이 선명하게 확인되었으며 일부는 봉투 외부에서 기록된 날짜와 동일한 구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특히 선반 대치 구조가 주목되었습니다. 선반은 모두 출입문에서 먼 방향으로 향해 있었고 특정 선반 하단에만 체액 응고 흔적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 접재 흔적이 아닌 반복적인 보관 및 이동 과정에서 생긴 패턴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수사팀은 이 공간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구축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건물의 전력 배선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독립조명회로는 약 3년 전 임의로 설치된 흔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력 차단기 하나가 공식 도면에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내부 인력 또는 관련 지식을 가진 자가 개입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조사 결과 이 공간은 원래 도면에 존재하지 않는 숨겨진 작업 구역이었으며 고의적으로 외부 시야와 건물 관리에서 제거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그곳은 사건의 본질을 재구성할 수 있는 구조적 증거의 핵심 장소였고 하나의 봉투에서 시작된 단서가 결국 이 구역으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숨겨진 공간에서 수사팀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지금까지 드러난 단서들을 훨씬 넘어서는 규모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범위였습니다. 비인가 지하 공간에 대한 1차 안전 확보가 끝난 직후 수사팀은 내부 선반에 접재된 검은 비닐봉투와 대형 보냉백을 순차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동 감식에서는 모든 봉투가 동일한 포장 방식과 코드 라벨을 가지고 있었고 외부에서 보이는 훼손 흔적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운데 선반에서 발견된 한 개의 대형 보냉백에서는 다른 봉투와 다른 형태의 표면 변형이 관찰되었습니다. 백의 단열재 일부가 미세하게 눌린 흔적이 있었고 표면에서 미약한 진동이 감지되었습니다. 단열백 개봉 절차는 의료진과 감식팀이 함께 진행했습니다. 개봉 직후 내부에서 체온 위험 수준으로 저하된 성인 여성이 발견되었고 생체 반응은 극도로 약했으나 명확한 자발 호흡 신호가 확인되었습니다. 내부 온도는 약 15도로 유지된 상태였으며 이는 장시간 저체온 상태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의료진은 현장에서 즉시 체온 회복 조치를 시행했고
피해자는 구조 직후 의식은 없었으나 소생 가능성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 상태는 장기간의 구속 격리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손목과 발목 부위 피부에는 반복적인 압박 흔적이 관찰되었으며 근육 위축 수준은 의학적 기준에서 최소 수준 이상의 비정상적인 생활 패턴이 지속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모발과 의복에서도 지하 공간의 먼지 성분과 동일한 입자군이 검출되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구조 이후 수사팀은 전체 공간에 대한 정밀 수색을 4시간 동안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 3명의 생존자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단열백 또는 특수봉투 형태의 보관 용기 내부에 위치했으며 공통적으로 저체온, 영양 결핍, 근육 위축 등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일부에서는 탈수 지표와 전해질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조된 4명의 피해자 중 3명은 별거 또는 독거 형태의 거주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모두 단기 시간제 근무 종사자였습니다. 이들은 최근 수개월 동안 고정적인 연락처가 없거나 근무지 변경이 잦았던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는 어떤 피해자에게도 공식 접수되지 않았으며 이는 피해자 선정 과정에서 사회적 고립 및 연락망 부재가 고려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수사팀은 구조된 피해자들의 신원과 실종 시점을 대조하여 표적 선정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초기 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 요소가 확인되었습니다. 가족 및 지인과의 접촉 빈도 낮음, 불규칙한 근무 형태, 직접적인 직장 감독 부재 또는 당직 교대 업무, 최근 근무지에서의 비공식적 결근 여부 또한 피해자 발견 위치는 선반의 특정 구역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봉투 외부에 기록된 숫자 코드들은 사건 발생 이전 수개월 동안 강도현이 작성한 디지털 기록의 날짜 패턴과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이는 피해자 확보, 격리, 보관 과정이 즉흥적인 범행이 아닌 반복성과 주기성을 가진 행위였음을 나타내는 근거로 평가되었습니다. 국가수의료팀은 초기 소견에서 피해자들의 상태를 장기적인 저온 환경 노출 및 지속적인 제한 상태의 결과로 판단했습니다. 신체 손상은 분명히 있었지만 즉각적인 외상 흔적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장기간 극도로 통제된 방식으로 보관되어 왔음을 강력히 의미했습니다. 사건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을 남겼습니다. 강남 중심부 최고급 보안시설에서 어떻게 장기간 인원이 사라지고 보관되는 일이 가능했는가? 이 지점은 사건의 구조적인 문제, 즉 폐쇄적인 운영 시스템과 내부 관리 부실이 결합되어 대규모 실종을 감지하지 못하게 만든 제도적 실패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피해자들이 구조되면서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인체 조직 발견 사건이 아니라 연속적이며 체계적인 감금 및 생명위협 사건으로 성격이 완전히 전환되었습니다. 공간 내부에서 추가로 발견된 단서들이 쌓이면서 범행의 규모가 초기 추정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수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구조는 사건 해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본격적인 수사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후 이어진 조사에서 드러난 내용은 지금까지 파악된 사실을 훨씬 넘어서는 범위였습니다. 비인가 지하 공간에서 생존 피해자 구조가 완료된 이후 수사팀은 해당 공간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을 바탕으로 범행 시스템 전체를 분석하는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첫 번째 검토 대상은 선반에 배치된 검은 비닐봉투와 보냉백에 부착된 숫자 기호 기반 코드였습니다. 코드의 배열 방식은 단순 날짜 표기가 아니라 보관 시작일, 처리 예정일, 온도 유지 기준과 같은 주기적인 패턴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일 사건이 아닌 장기간 반복된 보관, 관리, 교체 주기를 추적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벽면에서 확보된 기록지 또한 동일한 패턴을 뒷받침했습니다. 기록지는 날짜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었고 다수의 라벨에서 일정 간격으로 처리 날짜가 17일 단위로 반복되는 특징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주기는 구조된 피해자들의 생리적 상태, 근육 위축도, 탈수 수준, 전해질 불균형 패턴과도 일치했습니다. 국가수 분석팀은 해당 기록이 단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이고 주기적인 격리 시스템의 존재를 입증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라벨에 적힌 필체 비교도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확보된 기록지의 손글씨를 강도현의 개인 메모 파일, 휴대폰 메모장에 남아있던 필기 샘플과 비교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획순서, 압력, 문자 간 간격, 특정 숫자의 독특한 필기법 등 총 12개 항목에서 일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하 공간 관리 주체가 강도현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고 그가 해당 공간의 운영 체계를 장기간 유지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근거였습니다. 검은 봉투와 보낸 베개 선반 배치 방식도 주목되었습니다. 선반엔 출입문에서 가장 먼 쪽부터 채워져 있었고 날짜 코드 역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 접재가 아닌 먼저 보관된 대상이 가장 깊숙한 곳으로 이동되는 방식으로 반복적인 행위가 누적된 결과였습니다. 선반 하단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된 체액 근고 흔적 또한 봉투 이동 과정에서 누출된 체액이 동일 경로를 반복해 떨어졌을 가능성을 지지했습니다. 또한 수사팀은 피해자들이 어떤 경로로 지하 공간에 이동됐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건물 내부 동선을 역추적했습니다. 지하층 주변과 출입 기록 맨동고 후면 통로의 구조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상 주방 구역 후방 통로 무기록 구간 지하 비인가 공간이라는 하나의 경로가 설정 가능했습니다. 이 경로는 직원 동선과 겹치지 않는 반면 강도현이 야간 점검 명목으로 단독 이동하던 동선과 일치했습니다. 특히 후방 통로 일부는 사각지대로 남아있어 인력 이동 흔적을 찾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지하 은닉 공간은 외부 감지 회피 설계의 특징도 여러 개 갖추고 있었습니다. 벽면과 천장에 설치된 흡음 패널은 주방기기 작동음 수준의 소음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었고 이는 피해자 고리 상태가 외부로 전달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간 내부의 냄새는 단열 패널과 독립형 공조 시스템으로 봉쇄되어 건물 중앙 공조 라인과 연결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장기간 보관된 인체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냄새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설계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이러한 구조적 특징 은폐 설계, 단열 흡음 처리, 독립 조명 및 환기를 종합해 해당 공간이 단순한 임시 창고가 아닌 장기간 운영을 전제로 구축된 폐쇄형 격리 구역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설치 시점은 전력 회로 검토를 통해 약 3년 전으로 추정되었고 신축 당시 도면에는 존재하지 않는 구조물이라는 점에서 내부 인력 또는 전문 지식을 가진 자의 개입 가능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결국 수사팀은 이 공간이 범행의 보관, 관리, 처리 시스템 전체를 반영한 핵심 장소이며 발견된 모든 봉투, 기록지, 설비 배치 방식이 단일 인물의 체계적인 운영에 의해 장기간 반복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은 사건의 전개 방향을 기존의 실종 은폐 사건에서 훨씬 더 광범위한 계획적 범행 체계로 재분류하게 만드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수사는 이제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비인가 지하 공간에서 생존자 구조와 조직 샘플 확보가 이루어진 직후 에토 서울은 당일 23시 40분을 기해 전면 영업 중단 조치를 받았습니다. 보건당국과 경찰 합동조사팀은 건물 내부의 주방, 저장고, 통로, 그리고 모든 출입구를 봉인했고 레스토랑 전 구역은 출입 통제선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3층부의 예약 고객들은 예정된 식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즉시 대기 구역으로 이동했으며 일부는 사건 내용이 외부로 누출되기 이전부터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감지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 레스토랑에는 국내 대기업 임원, 해외 기업 대표단, 외교 관련 인사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건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후 레스토랑 운영 구조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표했고 다수의 예약 취소와 관련된 문의가 즉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일부 고객은 경찰 초기 발표문을 통해 인체 조직이 발견된 현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고급식음 업계 전체의 안전 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은 단위 업체의 문제가 아닌 강남권 고급업장의 구조적 신뢰 붕괴 문제로 확산되었습니다. 레스토랑 내부 관리 체계에도 즉각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박준석 지하 재고 관리 책임자는 지하 접근 기록, 비밀번호 변경 빈도, 재고 불일치 문제에서 중심 인물로 지목되었습니다. 그가 제출한 업무 보고서 다수는 부정확하거나 기록 누락이 확인되었고 일부 시트에서는 날짜 조작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사팀은 그가 범행을 직접 수행했다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최소한 관리 부실 및 출입 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박준석은 업무 태만 및 허위 보고 혐의로 별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후 24시간 이내 언론은 레스토랑 외부에 집결했습니다. 초기 보도는 강남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인체 조직 발견이라는 단순 헤드라인이었으나 지하 공간에서 구조된 피해자들이 존재한다는 정보가 언론에 전달되자 사건은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전국 주요 방송사는 사건을 톱뉴스로 다루었으며 특히 어떻게 강남 중심부에서 다수의 실종자가 지하 공간에 장기간 감금될 수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여론 반응은 빠르고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건물 출입 시스템, 강도현의 직무 특성, 레스토랑의 폐쇄적 운영 방식이 동시에 비판 대상이 되었고 일부 이용객은 과거 레스토랑 방문 당시 느꼈던 이상 징후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피해자들의 사례가 공개되면서 사회적 약자 및 단기 노동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사건은 행정, 보건, 노동 감독 체계의 허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지하 비인가 공간이 최소 3년간 운영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건물관리감독기관과 보건당국 모두 적절한 점검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강남 지역 특유의 높은 보안 체계가 오히려 내부 행동을 외부 감시로부터 차단하는 구조가 되었고 이 점이 범행의 장기화를 가능하게 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자 관계기관들은 일제히 긴급대책회의를 열었고 고급 식음 업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시설 전수조사가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하층 구조 변경, 비인가 설비 설치, 사각지대 존재 여부 등을 중심으로 한 점검이 논의되었습니다. 레스토랑 업계는 단기간에 대규모 예약 취소와 평판 하락을 겪었고 실종 격리 사건에 대한 공포 심리가 확산되었습니다. 사건 조사 초기 강도현은 구금 상태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출입 기록, 필적, 도구 오염 등 자신과 직접 연결되는 증거가 정리되는 동안에도 변호인을 통해 기본적인 절차 확인 진술만 했고 이는 여론의 의혹을 더욱 키웠습니다. 레스토랑 폐쇄, 사회적 충격, 관리 책임 논란, 제도적 비판까지 모든 후폭풍이 동시에 터져 나오던 상황에서도 강도현은 끝까지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이 사건의 다음 국면을 결정짓는 기점이 됩니다. 지하 비인가 공간에서 확보된 구조물, 라벨,
기록지, 생체 시료가 모두 분석 단계에 들어간 뒤 수사팀은 강도현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공식 진행했습니다. 체포 결정의 근거는 4가지 핵심 자료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분석 결과였습니다. 주반 배수구와 조리대 하단에서 채취된 미량 조직 샘플은 생존 피해자 중 한 명인 서지원의 미토콘드리아와 일치했습니다. 동일한가 냉동고 바닥 은고물에서도 검출되었으며 이는 특정 시점에 피해자의 신체 조직이 주방과 지하 공간을 동시에 연결한다는 강력한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둘째, 지하 선반 라벨 필적이었습니다. 라벨에 기재된 날짜 코드 조합은 강도현이 개인 메모 파일에 남긴 특정 숫자 기입 방식과 동일했습니다. 필적 감점은 총 12개 항목에서 일치 판점을 내렸으며 이는 비인가 공간 운영 기록의 작성자를 특정하는 직접 증거가 되었습니다. 셋째, 출입 기록 로그였습니다. 지하층 카드키 출입 기록에서 강도현은 사건 발생 전후 48시간 동안 유일하게 새벽 시간대 출입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최근 석 달간 비인가 공간 설치 장소 근처 무기록 구간과 카메라 공백이 발생할 때마다 그의 출입 기록이 주변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범행 활동 시간대와 물리적 위치가 반복적으로 일치함을 시사했습니다. 넷째, 지문 및 세척 흔적 기반 도구 분석이었습니다. 그의 자택에서 압수된 절단 도구 2종류의 손잡이 부분에서 강도현의 지문이 검출되었고 칼날 틈에서는 세척 시 남은 미량 유기물이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유기물은 인체 조직 유래 가능성 높음으로 분류되었으며 식재료 관련 미생물 군집과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증거군을 통해 강도현은 특수감금, 불법 시설 설치, 중대한 상해 혐의로 정식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체포 직후에도 진술을 거부했고 초기 조사에서는 단답 진술 외 의미 있는 진술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수의 정밀법의학 보고서는 사건의 성격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구조된 피해자 4명의 생리학적 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이들의 격리 주기는 17일을 단위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근육 위축도, 체내 수분 부족 패턴, 전해질 농도 변화가 동일한 주기성을 보였고 이는 지하 공간의 기록지에 남아있던 처리 일자 주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또한 냉동고에서 발견된 조직 샘플과 주방 및 지하 공간에서 확보된 체액 단백질 구성 분석 결과는 동일 분자 대역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동일 개체 또는 동일 환경에서 파생된 조직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범행이 단일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적인 형태로 지속되었다는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 말미에는 중요한 문장이 남겨졌습니다. 조직 샘플 18개 중 3개는 피해자 4명 모두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 미확인 조직은 성별, 연령 추정만 가능했으며 명확한 신원 특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당 조직이 보관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는 기록지의 공백 기간과 겹쳐 있었고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던 영상 공백과도 일치했습니다. 이는 알려지지 않은 추가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했고 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수사팀은 일련의 분석 결과에 따라 사건을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습니다. 범행은 고의적, 장기적, 체계적 형태로 운영되었다. 강도현이 지하 비인가 공간의 구축 및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사회적 고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단기 근로자를 중심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하 공간의 조도, 흡음, 단열 조치는 은폐 목적이 명백했습니다. 이 결론을 통해 강도현에 대한 기소가 공식 확정되었고 사건은 단순 실종이나 감금 범주를 넘어서
계획된 연속적 격리 및 신체 훼손 사건으로 재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미확인 조직 세계가 남긴 의문은 조사 보고서 어디에서도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후 재판에서도 이어지는 핵심 논점이 되며 결국 내려진 판결조차 사건 전체에 대한 답을 모두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강도현에 대한 1심 판결은 사건 발생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확보된 필적, 출입기록, 지하 비인가 공간 구조 분석 등 모든 자료를 근거로 무기징역 및 가석방 불허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범행의 장기성, 체계성, 고립성, 사회적 취약계층을 목표로 한 점, 은폐 목적의 공간 구축이 양형의 핵심 판단 요소로 명시되었습니다. 공동 관리자였던 박준섭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그가 하부시설 관리 책임자로서 지하층 이상 진호, 면적 불일치, 냉동고 누적 이상치, 출입기록 비정상 패턴을 최소 5번 이상 보고받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은 중대한 관리 부실을 인정하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고급 시설이라는 이유로 내부 감시 체계를 자체 신뢰한 것이 구조적 위험을 키웠다는 지적이 포함되었습니다. 생존 피해자 4명은 구조 이후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료진 소견서에는 공통적으로 중증 저체중, 근육 위축, 장기간 구속 흔적, 광범위 영양 결핍이 기록되었습니다. 정신의학적 평가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수면 장애, 사회적 회피 반응 등이 보고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1인 가구였고 고용 형태가 불안정해 실종 직후 신고가 지연되었으며 실종 여부를 확인할 보호 감독 체계가 부족했던 점도 공식 기록에 남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재판 과정에서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다수 가족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수개월 동안 실종 신고에 대한 회신이 지연되었고 레스토랑 측이 내부 자료를 제공하는데 시간을 끌었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일부는 레스토랑 운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차 민사 판결에서 중대한 시설 관리 책임 위반을 인정해 일부 배상 책임을 확정했습니다. 사건은 사회적 신뢰 구조에도 충격을 남겼습니다. 강남의 고급 시설, 특히 외교, 재계 인사들이 이용하는 상업 공간에서 범행이 장기간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기존의 위험은 주변부에서 발생한다는 인식의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언론은 폐쇄적 고급 시설의 보안 냉정, 내부자가 주도할 경우 드러나지 않는 구조적 위험성 등을 집중 보도했고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고급 식음료 시설에 대한 지하 구조, 배관, 폐기물 처리 지점 의무 점검 제도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 폐쇄되었던 에토서울은 영업재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건물 구조가 허가 당시 도면과 일부 상이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추가 행정조사가 이어졌고 인허가 과정에서 위층 객실과 지하 관리구역 사이 안전 검토 절차가 생략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단일 범죄자의 일탈이 아닌 감독체계의 다중 결함이 결합된 결과라는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전문가 보고서는 사건의 전체 구조를 개인적 범죄 성향 관리 시스템 부재 사회적 단절층 피해자라는 취약한 조합으로 정리하며 동일 유형의 사건이 반복 가능함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1인 가구였고 고용 형태가 단기 비정규직이었으며 실종 후 초기 대응이 지연된 점은 제도적 공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었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강도현은 진술 거부를 유지했습니다. 범행 동기, 피해자 선정 기준, 추가 피해자 존재 여부 등 핵심 질문은 여전히 공백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미확인 조직 세계의 신원 특정이 불가능한 상황을 수사 미해결 요소로 명시하며 관련 조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선고와 민사 배상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기록의 여러 부분에는 해석되지 않은 단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미해결 요소들이 사건이 단순히 한 번의 판결로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구조된 피해자 4명은 사건 이후 장기 추적 관찰을 통해 공통적인 후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학적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저조도 환경이나 렌색 조명이 노출될 때 심박 변동이 급격히 상승했고, 폐쇄된 공간이나 단열 구조의 밤음 시설에 진입할 경우 과호흡 반응이 유발되었습니다. 이는 장기간 지하 격리 공간에서 경험한 감각 박탈 환경의 잔여 영향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심리평가에서는 특정 냄새, 저온 보관 시설에서 발생하는 냄새 및 금속 계열 냄새에 대한 회피 반응도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존 피해자들이 사회 복귀를 시도한 시점에서도 이 영향은 지속되었습니다. 일부는 단기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직종에 재취업하려 했지만 주방, 식재료 보관 시설, 물류 창고 등 장비가 있는 환경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고용 유지가 불가능했습니다. 의료진은 장기적인 심리 재활을 권고했고, 실제로 피해자 대부분은 1년 이후에도 외부 노동 복귀율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사건 당시 에토 서울에서 근무했던 직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다수 직원이 참고인 조사에 참여했으며, 이후 업계 복귀를 시도했으나 동일한 냉동시설 구조를 반복적으로 떠올리게 되는 환경으로 인해 업무 유지가 어렵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참고관리직, 보조조리직 근무 경험자들은 직업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완전히 다른 산업 분야로 전직해야 했습니다. 이는 사건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직업 생활 기반을 무너뜨린 구조적 충격임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되었습니다. 건물 지하층은 판결 이후 영구 폐쇄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구조물 검증 결과 비인가 공간과 합법 구조가 혼재하여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단열재와 방음 패널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여러 미세한 흔적 과거, 장기 보관 물의 냄새 성분, 흡음재 손상 패턴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건물 관리 주체는 지하 구역 전체 봉인을 결정하고 접근 금지 표식을 상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사회적 영향은 또 다른 방향에서 심화되었습니다. 서울경찰청 실종 전담팀의 보고에 따르면 해당 사건 이후 1인 가구 및 단기 고용 형태 근로자의 실종 신고가 18% 증가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실종 발생이 늘었다기보다 그동안 신고되지 않았던 실종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결과로 분석되었습니다. 여러 언론은 서울 내 실종자 중 일부가 구조적 사각지대에서 장기간 발견되지 않는 사례가 존재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었던 진한 갈색의 응고 흔적은 사건의 상징적인 요소로 남았습니다. 이는 냉동고에서 처음 발견된 흔적과 동일한 단백질 체액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고, 지하 비인가 공간의 여러 지점에서도 유사 패턴이 검출되었습니다. 사건 분석팀은 이를 장기간 은폐된 진실이 물리적으로 드러난 형태로 평가하며, 구조적 맹점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이 흔적은 사건 내내 반복적으로 등장했으며, 수사 보고서 1에서 5차 분석 파일에도 동일한 코드로 기록되었습니다. 전문가 회의에서는 이 흔적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사건의 규모 및 구조 파악은 훨씬 지연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결국 이 하나의 패턴은 전체 범죄 구조를 드러내는 출발점이자 가장 오래된 경고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질문이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서울에서 조용히 사라지는 이들은 실제로 얼마나 되는가?
공식 통계 역시 실종 신고 72시간 내 초기 대응률이 1인 가구에서 유난히 낮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모두 사회적 접촉이 적은 구조적 취약계층이었다는 사실은 이 질문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논의는 자연스럽게 사건의 첫 순간, 냉동고 아래에서 굳어있던 그 응고 흔적으로 시청자의 기억을 다시 끌어당기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는 시작되었고 또한 그곳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마지막 기록은 처음 발견 당시의 풍경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하 냉동고의 조명 아래 냉기가 퍼지던 바닥 한가운데 놓여있던 찢어진 검은 비닐봉투. 그 옆에 남아있던 진한 갈색의 응고 흔적은 처음에는 단순한 오염처럼 보였고 아무도 그것을 구조적 범죄의 출발점으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사건 전체가 드러난 지금 그 흔적은 단순한 얼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장기간 은폐된 공간, 반복된 보관 주기, 구조적 감시 실패, 그리고 피해자들의 사라질 시간까지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최초의 신호였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얼어붙어 있던 작은 흔적 하나는 강남 한복판 고급시설의 외관 뒤에 감춰져 있던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겉보기의 완벽함이 내부의 결함을 가리지 못했듯이 사건은 도시의 비달에 얼마든지 사각지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남겼습니다. 기록은 끝났지만 지하의 벽면에서 발견된 3개의 미확인 조직, 보고되지 않은 실종자 목록, 일치하지 않는 몇 개의 날짜들, 모든 요소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보여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연히 떨어져 나온 조각뿐이다. 도시의 가장 밝은 곳에서 어둠은 언제든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에토 서울 사건은 그 사실을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이상 신호, 끊긴 카메라, 사라진 직원, 무시된 냄새와 기록 하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비극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혼자 살고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고 연락이 끊기기 쉬운 사람들일수록 도시 속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한 사람의 범죄보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침묵입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서로를 조금 더 살피라고.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구조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진실은 숨겨진 것이 아니라 끝내 발견되지 못한 것들입니다.